네, 다시 만난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구기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기현 교수님은 바로 이란 전문가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란 이야기를 좀 하려고 네. 구기현 교수님을 좀 특별히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고 하는 발언이 한동안 논란이 됐던 이런 계기도 있고, 그 전으로 가면 사실 또 전 세계 어떤 주목거리가 됐던 히잡 시위에 대한 어떤 아주 강경 탄압, 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이란이라는 나라 하면 제가 세계사 시간에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있었죠. 그렇죠. 그 나라가 지금의 이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렇게 보시면 딱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중동 그러면 사람들이 아랍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리적으로는 이제 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까지 겹쳐져 있고,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아랍국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언어적으로도 아랍어가 아니라 그 파르시, 거기서 이제 페르시안 말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쓰고 있고, 이 국토가 굉장히 넓어요. 16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 16배? 간단한 10배 뭐 그 정도가 되고요. 그 생각보다 국토가 굉장히 넓고 그에 따른 기후나 환경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 어떤 곳에서는 스키를 타고 이제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주 강렬한 이제 태양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풍부한 자연 환경을 가진,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동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뭐 북아프리카까지 이제 합치면 이집트 다음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인구가 뭐 8,700만 명? 8,700만. 최근 조사에서 보니까 그렇던데 2022년 기준으로. 근데 그 전에 뭐 사실은 뭐 1억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란이란 나라가 우리가 느끼기에 약간 좀 미국과 사이가 나쁘다 보니까 고립된 걸로 느끼는데, 뭐 실제로 지리적인 위치가 정말 중요해서 우리가 뭐 페르시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게, 그러니까 서쪽에 이라크가 있고 동쪽에는 아프간이 있죠. 그 그렇죠. 사이에 이란이라는 광대한 나라가 있는데 2000년대에 미국이 두 차례 대규모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이란을 사이에 두고 양옆에 있는 나라를 공격한 거여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중동에서 무언가 이란의 영향력을 더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이란이 어쨌든 워낙에 크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유사 이래로 자기네 나라 이름이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하나의 동일한 정치체로, 하나의 일종의 민족 집단으로 유사 이래로 존재해 왔던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역사가 하고. 상당히 오래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 나라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란의 정식 국호가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신정 체제라고 이렇게 부르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야말로 종교와 정치가 함께 나가는 체제라고 볼 수 있고, 정교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예. 일체입니까?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신정 일치 체제이고, 이슬람 체제의 그 최고 지도자가 사실 국가 내의 모든 시스템, 행정부, 사법부 모든 시스템을 관장하는, 뭐 종교는 당연하고요,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국가 원수가 있고 행정 수반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누잖아요. 이게 조금 그 신정 체제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가는 면이 있어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헌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헌법 2조에 그러니까 뭐 유일신만이 주권을 갖고 있고 법을 만들 권한을 갖고 있다. 아, 주권이 유일신한테 예, 있다. 근데 물론 실제로 이 종교만으로 정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근데 이게 느잠이라고 부르는 그 이란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을 보통 다른 나라들 공화국이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979년 혁명으로 지금의 정부가 수립이 됐고, 공화국 정부가, 그다음에 이 입법부, 국회죠, 마질리스라고 부르는 의회가 있고, 뭐 사법부가 있고, 그렇게 보면은 보통의 공화국들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정부만 해도 다른 걸프의 왕정 국가들과 달리 공화국이고 대통령 직선제를 합니다. 그리고 4년마다 선거로 정권이 교체돼서 뭐 실제로는 사실 79년 이후에
이른바 뭐 개혁파, 뭐 온건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적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근데 입법부 뭐 의원들이라든가 지방 정부도 다 선거로 뽑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다른 아랍 국가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보장돼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독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법부도 형식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법 체계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국가 수반, 군 통수권자는 이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예요. 군 통수권자는 또. 예. 그리고 또 아까 선거가 보장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선 총선에 나갈 후보자들을 혁명수호위원회라고 하는 이게 사실상의 정부 위에 있는 최고 권력기구에서 중간에 한번 거릅니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선거가 형식상은 유지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자기네들의 대표를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자유는 굉장히 제한된다고 봐야죠. 사법에서도 이렇게 인적 구성을 뭐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대법관의 3분의 1을 뽑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조직 구성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법 체계 자체가 뭐 여성들의 증언은 남성들보다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슬람 종교법이 세속법을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게 이제 최고 지도자가 무슨 국내에서 일부 언론들이 얘기하듯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막 이거랑은 조금 다르고 이제 일단 유권자들이 뽑는 의회와 대통령이 그렇다고 힘이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예. 감나라 대추나라까지 하는 건 아니고 감나라 웬만한 대추나라를 하기는 합니다. 뭐 해요? 하는데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섭합니다. 복잡한 견제 구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금 현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인데 최고 지도자는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혁명 지도자였던 호메이니, 그렇죠. 그다음에 하메네이인데 종신 지도자인데 세습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이 지도자를 뽑는 기구가 있어요. 오. 그러면 그 기구는 그 기구의 위원들은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오. 의회가 이렇게 혁명수호위원회와 의회와 정부와 대법관과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물고 물리게 이쪽에서 하나를 승인하고 이쪽에서 하나를 지명하고 저쪽에서 야, 하나, 예, 그게 굉장히 재미난데. 복잡한 체제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보통 그 기존 지도자가 후계자를 지목을 하고 네. 보통 이런 그렇지 걸로 이제 않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저게 또 따로 있다고요? 지금의 하메네이가 그 선거 그 혁명 뒤에 2번 대통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최고위급 성직자도 아니었고 오. 이렇게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하메네이 정도는. 호메이니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파워를 가진 그런 음.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하메네이도 이제 지금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도 고령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암도 투병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후계자 이야기가 계속 이제 그러면 다음은 누가 될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세습은 되지 않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하메네이 아들이 또 굉장한 또 강력한 후보로 오르고 있는데 오.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요? 아버지보다 더 정치적이고 더 보수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어서 오. 예, 그렇게 뭐 반갑게 뭐 환영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버지보다 더 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지도자를 뽑는 과정은 결국 요식행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요식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사실은 굉장히 큰 권위를 이 신정 체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최고 지도자 뭐 벨라야테 파기라고 불리는 이 신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법학자 통치 제도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요식행위라고는 절대 할 수 없고 사실 이 체제의 핵심이 그래도 뭐 최고 지도자에 있기 때문에 이 권위를 잘 계승할 수 있게 굉장한 권위를 모든 시스템적으로 한 사람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구정 기자가 최고 지도자가 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란 정부군이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이란 정치 체제가 이른바 근대식 서구식 입헌 체제 이런 거에 틀이 일부 있고 신정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군도 일종의 그런 이중 체계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란 군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군대 하듯이. 근데 이란 군이 그 아르테슈라고 부르는 그 공화국군이라는 군대하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근데 뭐 이란 군이 뭐 2020년에 어느 외국 언론이 보도한 걸로 보니까 뭐 한 100만 명 가까이 돼서 중동 최대 군대다라고 하는데 사실 현역 군인들은 한 61만 명 그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비군들이 들어가고 이른바 향토군이라는 게 들어가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현역군 중에서 절반이 좀 안 되는 규모가 혁명수비대인데 네. 그러니까 공화국군이라는 거는 국가 주권과 영토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지켜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적에 맞서 싸우는. 반면에 혁명수비대는 말 그대로 혁명을 79년 이슬람 혁명을 이제 유지하고 이슬람 공화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외국의 간섭을 막는다. 뭐 그리고 혹은 뭐 이제 뭐 고전적인 의미의 옛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많았던 군사 쿠데타 같은 거 뒤집어 엎으려는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 비교가 뭔지 모르지만 그 나치 때 SS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 것 같아요. 그건 좀 너무 심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무튼 아니고 이슬람 공화국의 정체성과 혁명 정신을 깨트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공화국을 지킨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정치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근데 이 혁명수비대가 독자적으로 뭐 육해공군을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부도 갖고 있고 특수부대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그 향토군 민병대 뭐 이렇게 우리 보통 번역을 하는데 바시지라고 부르는 이런 보수적인 이제 이 혁명 체제를 지탱하는 이런 민병대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또 작전 범위만 봐도 이란 제일 중요한 게 페르시아만 걸프가 길목이잖아요. 걸프에서의 작전권은 대부분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이라크라든가 시리아 뭐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군사 개입, 뭐 이란이 군사 개입을 한다라고 미국이 많이 지탄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도 혁명수비대가 많이 해오는 일들이고 그다음에 뭐 국내 반체제 세력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맡고 있죠. 또 작년 3월에는 그 핵 보안사령부 그것도 혁명수비대 안에 그러면 뒀고요. 최고 지도자가 공화국군과 혁명수비대를 전부 다 그 관할한 둘 다 관할합니까? 네, 그럼요. 근데 그 이란이 징병제라면서요. 네, 징병제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군대 갈 때 네. 내가 공화국군으로 갈지 혁명수비대로 갈지 선택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택당하는 겁니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사실 오늘 뭐 준비하면서 이제 좀 물어봤어요. 군대 어떻게 가니? 너희 사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 많은 이란의 이제 젊은 청년들도 군대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간질약도 먹고 어떤 애들은 예전에는 뭐 아버지가 빼주기도 하고 아니면 고학력일수록 사실 그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 계속 이제 공부를 더 하거나 대학원에 가거나 군대 좀 빡센데 가기 싫어서. 네. 그런데 이 초이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혁명수비대에서 제가 아는 그 이란인 그 친구의 이제 동생이 그러니까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만약에 가면 바로 혁명수비대에서 차출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좀 비유를 하자면 네. 징병 대상에 대해서 일단 훈련소로 갑니다. 가서 그러면 공화국군이 될지 혁명수비대원이 될지는 거기서 차출로 이렇게 차출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갈린다. 네. 근데 혁명수비대 안에는 사실 그 징병제로 차출된 군인 말고도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슬람 체제를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 국외에서도 이 이슬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호대이기 때문에 군대 그냥 일반 정규군보다 훨씬 사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겠죠. 주로 이제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요즘은 혁명수비대에서 일한다고 잘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워낙 민심과 떨어져서 이 민심과 너무 멀어져서 거기 이제 히잡 시위 막 강경탄압 이런 것도 다 혁명수비대 주도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혁명수비대라고 잘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순간 사람들의 어떤 민심이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 이제 흐르고 있어서 복무 기간은 갔나요? 그러면
일반 사병의 경우는 사병의 경우는 같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 수준이나 어떤 뭐 건강 우리도 뭐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있듯이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군사 활동만 한 게 아니라 경제 활동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GDP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원래 그 이슬람 혁명 뒤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파흘라비라는 왕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왕정주의자들이나 왕정 지지자들 그들 중에 아무래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세상이 뒤집히니까 많이 외국으로들 도망을 갔어요. 그다 몰수. 예, 그때 처음에는 그때는 일종의 정당성이 있었죠. 예. 특권층들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이제 그게 혁명수비대의 기본 재원이 됐었다고 해요. 근데 그 뒤에도 물론 최정예 부대, 엘리트 부대였던 건 사실인데 이게 2005년에 아주 그 강경파, 그러니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라고 그때 부시 정부랑 많이 싸웠던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같은 신정 체제 버팀목이라고 해도 군인과 성직자는 좀 색깔이 다르겠죠. 근데 이 아마디네자드는 성직자 출신이 아니라 한마디로 종교 세력을 대변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혁명수비대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기 집권하고 그다음에 재선에서 재선이 돼가지고 2기 집권했는데 이때 2009년 대선 때 그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그걸 6월 진압한 다음에 그 뒤에 특히 아마디네자드 정권이 혁명수비대한테 권력을 강화를 해주면서 한마디로 온갖 기간 산업에 이 뭐 입찰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그 에너지 인프라 건설과 그다음에 에너지 석유 가스 계약 이런 것들을 사업권 이런 거를 전부 다 몰아준 거예요 혁명수비대에. 이제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이 뭐 100개가 넘는다더라. 연간 수입이 뭐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뭐 120억 달러가 넘는다더라. 그리고 또 뭐 이 전체 따져 보면은 신탁 받은 자산 같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10%라더라 30%라더라 또 일각에서는 절반은 될 거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 사이 어딘가의 숫자겠죠. 근데 아무튼 막강하긴 한데 근데 이게 2020년에 그 미국이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 한 사람을 유명한 사령관을 바그다드에서 암살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혁명수비대가 보복한다면서 미사일을 날렸는데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실수로 격추되는 참사가 일어났죠. 솔레이만인가 누구죠? 예, 예. 근데 그때 혁명수비대가 저지른 그 참사 그거는 순전히 의도적인 게 아니라 무능 때문에 일어난 거였잖아요. 네, 세계 오인이었다고 여론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악화시켰고 실은 히잡 시위 이전부터 해서 그 사건 이후에 혁명수비대가 뭐 여러 가지로 누적이 되어 왔겠지만 이 참 국민들의 신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고 좀 비난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저도 검색하면 국내 언론 보니까 그 아마디네자드 이 사람이 혁명 수비대한테 귀싸대기를 맞은 적이 있다고 회의 도중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런 일화가 많이 저희 그 중동 쪽 얘기하는 사람들 틈에서 전해져 오는데 뭐 그만큼 혁명가 최고 지도자를 등에 업은 혁명수비대가 그만큼 막강하다라는 얘기로 뭐 전해져 오는데 뭐 보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회의에 귀싸대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이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안 되겠다. 이 정부 이 혁명 수비대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뭐 경제 기업들을 좀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제 정부 소속이니까. 근데 재밌는 것이 이렇게 매각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는데 그걸 또 다른 혁명 수비대가 사들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위해서 민간 기업에 좀 뭐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혁명 수비대가 이제 구입을 하고 이란식 순환 출자 같은데 그거.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정부의 자산을 팔고 또 다시 사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이 이슈가 굉장히 그 이란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히잡 시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히잡 시위는 안타깝게도 약간 이제 소강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히잡 시위가 끝났냐라고 하면 히잡 시위를 연구한 연구자로서는 끝나지 않았다. ongoing. 좀 그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왜 발생했고, 근데 저렇게까지 살벌하게 그러니까 진압하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
처음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이제 히잡 시위는 네. 마사 아민이라는 한 여성의 이제 죽음으로 시작이 됐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사 아민이 이 히잡 시위가 번져 나가는 걸 보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히잡뿐만이 아니다. 히잡뿐만이 아니라 누구는 히잡 때문에, 누구는 일자리가 없어서, 누구는 쿠르드인이라서 소수민족의 어떤 그런 억압을 받아서 각기 다른 이유로 나오긴 했지만 처음 시작은 여성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많은 여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마사 아민이다. 나도 마사 아민이처럼 죽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통제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히잡에 대한 어떤 경계 그리고 히잡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서 그 한 여성이 죽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때까지 뭐 목까지 차인 게 아니라 머리까지 어떤 분노와 모든 불만들이 가득 차서 그게 한꺼번에 다 터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각계각층의 사회적 불만이 한데 응집이 되면서 나타난 반정부 시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격 규정하는 게 더 맞다 이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골문 문제들이 다 정말 불거 터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정 체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이슬람 공화국을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임계점에 왔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이미 넘어섰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뭔가 기억을 더듬으면 이란에서 이른바 이제 반정부 시위로 그러니까 성격 규정할 수 있는 사례가 이번에 히잡 시위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네, 전으로 맞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건이 있지 않나요? 네, 아까 구 기자님 말씀하셨던 2009년도에 아흐마디네자드가 이제 한 번 더 연임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선거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제가 그때 대선 그 투표하는 현장을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 될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것이 지금까지도 1번, 2번, 3번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게 후보자한테 이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씁니다. 풀네임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거 좀 뭔가 일본도 그렇다면서 일본도 비슷하네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그 무사비라는 다른 개혁파 후보의 이름을 썼는데 통해서 나올 때는 아흐마디네자드가 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바꿔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대생 그 네다 술탄이었나요? 네. 그때도 한 여대생이 시위 도중에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우리 뭐 이 박종철 사건이나 이한열 사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그 이란 정부는 아마디네자드가 굉장히 강경하게 그 전까지 언론이 개혁파 정권 때 어느 정도 많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조금 자유로웠는데 언론 다 통제하고 근데 그것을 숨길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근데 그 여대생의 죽음이 트위터라든가 한창 막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다 공개가 됐어요. 저도 그때 그 피 흘리면서 쓰러진 여대생 사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2009년 이 시위를 녹색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2009년도에 딱 이란에 이제 현지 조사를 1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녹색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2017년 그리고부터는 주로 이제 정말 민생을 위해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이란의 그 국제적인 그 JCPOA가 이제 실패가 되면서 이런 광범위한 그런 경제 제재와 함께 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가 뭐 정치도 문제지만 당장 우리가 먹고 살 빵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리로 나선 것이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이제 심화가 된 상황입니다.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혁명 수비대가 앞장서서 거의 이제 폭력적 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2009년도에 이미 한번 이 신정 체제 그리고 이 그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적인 그 세력들은 너무 놀랐었습니다. 2009년에 이 사람들이 그냥 침묵 시위하고 그 이슬람 혁명의 그런 기운을 느꼈거든요. 이 이란 내에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란 사람들은 프로 시위대다. 그래요? 네. 혁명을 왜냐하면 혁명을 일으켜본 역사를 그렇죠, 한번 써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 이란에 가면 구호를
앞에 전자에서 누가 외치면 후창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딱 시작하면 누구 한 명이 시작하면 그 79년 혁명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노래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혁명 당시에 왕정을 무너뜨리고 신정체를 채웠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그 이란에서는 그 시위를 이제 그대로 이제 구호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은 한번 혁명을 일으켜 봤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위험한데 계속 할 수 있겠느냐, 끝나지 않겠느냐, 실패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우리 혁명 때도 이슬람 그 혁명 때도 많이 죽었어. 하지만 결국엔 이슬람 혁명을 해냈어. 예. 이번에도 희생은 있겠지만 어떻게든 희생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을 80년대 이제 대한민국에서 시위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민주화 네. 시위가. 그때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상황을 보기를 거의 무슨 사실상 내전 상태 비슷하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국내에만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체감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비슷하게 연상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상황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당장 뭐 이란이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이란이 그 명목상으로 보면은 GDP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경제 규모가 그 워낙 정도예요? 커요. 인구도 많고. 근데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실질 GDP는 한 21위. 근데 이게 1인당으로 가면 훨씬 좀 순위는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게 경제가 그 이란 핵 합의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깨고 그다음에 다시 제재를 뭐 강화를 하고 이러면서 한 2018년부터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수치로 보면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2018년에는 그래서 뭐 마이너스 5%대로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2019년에 마이너스 7%대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게 2020년, 21년에 당연히 성장률은 올라갔어요. 반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몇 퍼센트 성장으로 올라갔다라는 게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가 전체 수출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수출 자체도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중국이 한 뭐 절반 정도 48%니까 절반 정도 사들이는 되고. 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국도 이란의 수출 상대에서는 한 3위 진짜 그래요. 3위나 됩니까? 예, 우리가 3, 4위 정도 예, 있었어요. 퍼센티지는 그러니까 네. 중국, 인도 다음이 한국이 물론 퍼센티지는 많이 떨어집니다만 근데 이제 수입에서도 중국에서 가져가는 게 30% 가까이 되는데 이란이 들어가는 게 사실 한국이 이란 수출도 많았는데 이제 2018년 미국 정부의 이제 압박 때문에 그때 뭐 한국이 이란으로 수출하는 건 90% 정도가 줄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란과 관계를 더 잘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근데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그러니까 지난 30일에 보니까 이란 언론 찾아보니까 뭐 기업인들 모아놓고서 이제 공산품 수출이나 이런 거 메이드 인 이란 이런 거 늘려야 된다. 뭐 그러니까 좀 그 산업도 다각화하고 제조업 성장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 최고 지도자가 경제를 잘 챙기시는군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문제는 작년에 수치로만 보면은 기름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이 한 3% 정도 흑자였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건 진짜 수치상의 문제고 실제로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일단 이란의 화폐가 리알화인데 이게 뭐 달러 대비 지난달 말에 뭐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뭐 그러고 이제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작년에 그 이란 정부 통계청 통계가 물가 상승률이 한 46%였나? 46%? 근데 올해는 뭐 60%에 이를 거다. 근데 이게 무슨 외국의 서방 언론이 보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란 의원이 나와서 이제 올해는 60%라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이란 언론 보면 보건부 수치로만 봐도 이제 어린 아이들 유제품 공급 같은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영양 공급이 떨어지고 영양 실조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실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이런 거는 아니죠. 이란이 그 정도 가난한 나라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물가는 치솟고 화폐는 떨어지고 이제 한마디로 줄 잘못 서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그러니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전에 구 교수님은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의 신정 체제가 이래서 극단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고 이래서 국민 혁명에 의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유화 조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개혁 조치로 나설 수도 있고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참 어려운데요. 예. 시위대의 입장과 당연히 이런 국민 내에서도 사실 이 정부 지지자들이 있고 친정부 세력들이 있고 보수적 이제 친정부 세력들은 이 안에서의 어떤 개혁과 변화를 원하지만 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이 체제로서는 더 이상 우리가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시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이슬람 공화국은 안 된다. 우리는 이란 공화국을 원한다라고 이제 시위 구호에 이제 외치고 있는데 사실 아까 구정은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체제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뭐 시위대의 염원은 시위대가 원하는 방향은 이 시스템 내에서는 우리가 40년 넘게 있어 봤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어떤 극적인 변화나 개혁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과거 이제 입장입니다. 아랍의 봄이라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 어떤 정부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란은 지금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러면 그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는 존재가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저는 그 군 조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랍의 봄 때 대부분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정권이 바뀐 그런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군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아, 군이 동조했다. 네, 군이 동조했어요. 그렇죠. 독재자를 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이란에 그래서 향후 전국이 어떻게 될 거냐는 사실 이 하메네이 지도자가 고령이고 근데 건강에 안 좋다는 소문도 지금 한 20년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20년째. 이제 그 후계자가 어떻게 될 거냐에서부터 그다음에 핵 프로그램 둘러싸고 미국과의 갈등이나 이란 내부의 민심이나 여러 가지 이제 대내 변수가 있긴 한데 좀 재미난 글을 봤는데 북한 시나리오로 갈 거냐, 남한 시나리오로 갈 거냐. 외국인이 그런 얘기를 한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 아랍에미리트 쪽의 언론에서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논평가가 그러면 핵폭탄 개발로 더 나아간다 이란이. 근데 사실 이란은 북한과 비교하면 핵 프로그램의 진전 단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래서 지금 낮은 단계에서 우라늄 농축을 몇 퍼센트 하느냐 이 단계니까 이제 미국은 막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핵폭탄 개발로 점점 더 나아가고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북한처럼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성과로 성공을 선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은 점점 더 배제를 하고 이 하메네이와 이 신정 지도자들이 말하는 독실한 청년들이 있어요. 젊은 보수파들이나 신정 체제에 이제 적극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젊은 극우 보수층으로 일단 세대 교체는 이거 뭐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연령들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권에 그래서 약간의 그런 식의 세대 교체라는 활력은 주지만 점점 더 억압적인 것은 점점 더 강화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요? 이란은 북한과는 다르게 세계 경제에 정말 많이 미국 등 서방만 빼면은 많이 통합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랑도 이렇게 교역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중들은 물론이고 이란의 국가 엘리트들도 저런 식으로 북한처럼 가는 걸 그 정도 절대 원하지 않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다. 웬만큼 중도 보수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남한이 거론되는 거는 이 경제 성장과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비서구 국가라는 건데 근데 이런 길로 가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체제가 그렇게 확 바뀌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남은 시나리오는 뭐냐? 그 중간에 어떤 형태 혹은 혼합 형태가 될 텐데 리더십을 인정받는 뭐 군 인사가 됐건 뭐 엘리트 인사가 됐건 어느 정도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성직자 계층이 됐건 이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이제 집권을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약간은 틀이라도 바꿔서 좀 이제 그 인물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정치적인 자유는 제한을 하지만 사회에서 예를 들면 여성의 히잡이라든가 뭐 문화 활동의 자유라든가 이런 건 약간 풀어주고 그다음에 일종의 테크노크라트라 그러죠. 이 기술 관료적인 통치를 통해서 경제는 좀 발전을 추구하고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그 대외 관계도 약간은 좀 복원을 하고 근데 이거는
가장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면 그나마 할 수 있는 선인데 이제 이란의 시위대들이 요구에는 못 미친다 해도 근데 문제는 이런 세 번째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고 기대해 볼 만한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근데 이란이 그럴 듯이 여태까지는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걸 다 그냥 판을 엎어버리면서 이란이 불신을 너무 하게 됐죠.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합의를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미국 대통령 한 번 바뀌어서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면 어떤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된 게 있고 그다음에 히잡 시위를 지금 저렇게 강도 높게 탄압을 하는 반인권 정권으로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저 정권과 뭔가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당근이라든가 햇볕 정책 같은 걸로 다독여면서 가기에는 너무 범죄적인 인권 탄압 정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한국 케미오 이제 그 나포 사건이 있을 때도 그랬고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국내 언론은 자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또 그러니까 그 박스 기사로 하나 쓰고 이때 항상 나왔던 게 대장금 시청률이 90%였대더라.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빼고 네. 우리 구 교수님은 또 이란에 머무면서 조사 활동도 했다니까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대장금, 주몽 사실 지금은 BTS 이르기까지 사실 한국 문화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감히 이 중동에서는 이란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주몽과 뭐 대장금 시대 때는 그 시기에는 주로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BTS 네 꽃보다 남자를 기점으로 다 이제 젊은 층들이 그 드라마까지 이렇게 해서.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 중동과 아랍 전역에서 꽃보다 남자가 딱 터닝 포인트가 된 K 드라마에서 K 팝으로 가는. 예, 그래서 뭐 BTS도 여전히 이제 좋아하고 사실 넷플릭스 아예 볼 수 없잖아요. 이란에서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딱 이제 방영이 될 때 바로 이란 큰 쇼핑몰에 오징어 게임 그 트레이닝을 파는 등. 그래요? 네. 되게 빠르네. 네. 그래서 그 이란 내에서는 사실 한류 덕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이란에 있을 때. 그래서 이란 분들이 사실 그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안타깝게도 어떤 저는 이제 외교적 실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 이란 국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서 제가 그 이란 SNS에 들어갔더니 뭐 다행히도 뭐 한국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이란 정부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활동을 했길래 국가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우리가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대통령마저도 우리를 자신들의 우방의 적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느냐. 이란 SNS에 그런 여론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하는 적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지 이란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 네,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반정부 심리가 정말 엄청나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씁쓸한 거죠. 이란 뭐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우방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도 이제 그 뭐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막 만나면서 막 협력을 얘기를 하고. 또 한국도 이제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섭섭한 면이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이란에 가면 뭐 삼성, LG 뭐 그리고 예전에는 뭐 프라이드 뭐 기아차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란 현지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제품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마음이 굉장히 큰데 사실 한국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란은 제가 이란에 있으면서 한 번도 두바이 그러니까 UAE가 그 아랍에미리트를 적으로 생각한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이란에서 그 두바이는 우리 제주도 여행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설 명절이나 어떤 긴 베이케이션이 있으면 한 그때 뭐 100불에서 한 300불 정도면 그 두바이로 갈 수가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란 내에서는 이제 신장일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대중문화나 이제 여성 가수들이 공연이 이제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혁명 이전에 그리고 혁명 이후에 해외에서 데뷔했던 이란 대중 가수들이 두바이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아하, 그래요? 네. 그리고 두바이 내에서는 거의 뭐 이란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 늘 제가 봤을 때 이란 사람들은 두바이 가장 뭐 일상적으로 쇼핑 가고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국가이고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랑은 중개 무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원화 대금이나 결제 시스템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UAE가 아니면 이란은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플랫폼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다른 국가들에서 그 UAE를 플랫폼으로 갖고 그러니까 이란으로 송금하는 아니면 뭐 인편이나 아니면 이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UAE에서 이제 계좌를 어카운트를 열고 거기서 이제 그 결제 대금을 받는 그런 식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란 국민들은 사실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이런 그 중동에는 뭐 이란에는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어려울 때 뭐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란이 지금은 굉장히 소강 상태에 있고 위기 상황에 있지만 이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경제적인 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인구 모든 노동력이 갖추어진 그런 국가인데 나중에 이란이 이런 그 경제력이 그 잠재력이 폭발을 했을 때 그때 손 내밀면 야 너희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 원화대금 뭐 결제도 안 해주고 너희 뭐 우리 적이라고 뭐 친구의 적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때 돼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그런 손을 내밀었을 때 이미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아쉽고 좀 그렇네요. 네, 답답하고. 네. 마무리할 때는 그 말씀과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생겼는데. 네. 한국과 이란 간에 지금 현안이 그 지금 동결돼 있는 70억 달러 지금 원유 대금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란 국민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동결돼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게? 미국 탓을 합니까? 어떻게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이란 정부와 이란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이란 정부는 여기서 이란 국민이라고 하면 뭐 시위 나가고 이제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은 지금 당연히 이제 얼마나 정치를 잘못했으면 저렇게 미국이랑 너무 틀어져서 이 한국에 우리가 석유판 그 원화대금까지 우리가 못 받게 하느냐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고 예. 이란 정권에서는 사실 이 돈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잖아요. 뭐 그렇죠. 한국 원화로는 한 10조 가까이 되는 70억 그런 달러. 돈인데 70억 달러 되는 이제 돈인데 너무 빨리 이걸 좀 받아내야지 어떤 경제적인 것도 이제 돌아갈 수 있고 한마디로 국민들 앞에 면이 서는데 야 계속 이제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코로나 있기 전에도 이란 정부 측이나 아니면 학계에서도 오면 늘 이제 결론은 우리 좀 더 건설적인 한국과 이란의 관계를 위해서 그 대금 빨리 갚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정부 측뿐만 아니라 학회 분들 그리고 기업인 분들까지 늘 이슈는 그거예요. 이렇게 국가적 적금. 네. 근데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 많은 돈을 뭐 친구가 빌려갔는데 안 주고 있으면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될 돈인데 그런 거죠. 야 너희한테 내가 줘야 될 돈인 건 맞는데 내가 주게 되면은 미국이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미안해지면 못 주겠어라고 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정부가
그 아까 말씀하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어려울 때 외면하는 이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그 이전 정부 때도 그러니까 이란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코로나 국민이고 이럴 때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인도적 지원을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돈으로 친구를 잃는 그건 정말 방법이죠. 아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또 이제 제재를 피해가면서 하겠다면 조금씩 되살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한번 이렇게 외교 관계를 우리랑은 이란이 계속 좋은 관계였었는데 그러니까 딱 이란 이라크 전 때 80년대 고 기간 말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는데 축구할 때만 빼고. 예, 그런데 이게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굉장히 잘 풀어가려고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돌발 상황으로 이렇게 뭐 어떤 경제 관계가 확 바뀌진 않겠지만 그러게. 이게 사실 또 유동적인 거를 우리 정보 탓만 할 수 없는 게 이란이 그렇게 핵 비확산 체제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대외 관계를 이렇게 조금 안 좋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선다든가 이란 정부가 시민들 말고 진짜 이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반인권적인 행태를 또 우리가 국제사회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랑 거래 관계가 좋으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반인권적인 정권하고 무조건 잘 지내야 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맞습니다. 고민이 많이 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작게로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한류를 좋아했던 많은 그 한류와 함께 10대, 20대를 보냈던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한국으로 유학을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유학을 온 학생들이 개인 금융 계좌를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개인도 못 열어요? 이 개인들에게도 금융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개인도 못 열어요? 네. 오. 심지어는 그 앱 뭐 페이가 뭐 땡땡페이 뭐 이런 네, 있어요. 이 결제 예. 시스템도 이용할 수 없게 최근에도 이용할 수 없게 아니 통보를 그럼 받아서 본국하고 송금 이런 것도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오. 본국과 송국은 제가 잘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음. 한국 내에서 이 계좌를 여는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제한이 돼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뭐 신용카드 처음에 오면 당연히 뭐 그 뭐 체크카드도 만들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란에 그래서 아 뭐 미국 제재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러면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은 괜찮대요. 아 또? 미국 내에서의 뭐 이란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은 제재를 받지 않는데요. 다 그 어카운트를 열 수가 있는데. 아, 왜 그래요, 그런데? 그 한국의 은행들이 미국 제재 받으면 큰일 난다면서 너무 과도하게 쉽게 이제 속칭 알아서 기는 겁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외교부에서도 뭐 제 기억으로는 그 개인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지금은 아마 풀어줬을 아니 거예요. 좀 좋아졌다가 예. 최근에 안 그래도 막 어떤 학생이 정말 교수님 너무 정말 힘들어요라고 하면서 그 앱 결제 페이 자기가 그걸 잘 쓰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막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설명 없이 막히게 되니까 사실 이 한류가 좋아서 여기서 와서 유학을 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이란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한국의 문화를 그리고 한국의 어떤 국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친구들이 되는데 그러게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 뭐 소위 말하는 성공한 덕후가 돼서 한국에 왔는데 계속 이런 실망과 야, 이건 좀 심한데. 그런 부분이 저는 뭐 크게는 원화대금 결제라는 굉장히 큰 외교적인 사안이 있지만 지금 이 한국에 온 이 학생들에게도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국가 장학금을 자기가 대한민국 국비 장학생이 돼서 여기 왔는데도 이런 걸 열 수 없으니 자기들이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 이건 다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신경을 쓰면서 좀 그러니까. 챙겨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좀 약간 좀 깝깝한 얘기는 좀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알 수 있는 아주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